오기자 보면 얼굴도 잘생겨 똑똑해 뭐 상견례나 면접도 바로 프리패스 할 것 같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오기자가 만약에 고려시대에 태어났다면 분명 내시가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내시에 딱 알맞는 악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얼마나 어쨌든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게 내시는 좀 그래요.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항의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 내시라는 말에 이렇게 항의하시는 거, 발끈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는 역사를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분명 조선시대 아니고 고려시대 내시가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시의 이미지라고 하면 조선시대에 호명을 받들겠나이다. 잘하네. 자, 이렇게 남성성을 상실한 자, 내시는 거세한 자만이 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기자와 어울린다라고 얘기한 고려시대의 내시는 거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고려 중기 전까지만 해도 내시는 과거에 급제한 명문가 자제들, 왕을 보좌하는 능력 있고 잘생긴 상남자, 그러니까 오기자 같은 엘리트들을 뽑았고요. 실제로 고려에 성리학을 들여온 유학자인 안향, 고려 최고의 무신인 최영 장군의 5대조 최유청도 고려의 내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후손을 남길 수 있었던 거네. 오기자 같은 분들이 내시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지 맙시다. 그러면 고려 내시로 합시다.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고 다녀. 고려 전기 내시라고 그냥 하세요. 빼줘. 고려 전기 내시. 고려 전기 내시. 고려 전기 내시. 우리 전기 내시. 아니, 전기 내시 하려고 그러면? 예. 우리가 존경하는 역사적 위인 중에 빠지지 않고 꼽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 과학, 음악, 법제정, 영토확장, 민생까지 안정시킨 성군이자 훈민정음을 창제해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왕,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훈민정음이 탄생하지 못하고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조선 역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죠? 그러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네. 만약에 세종대왕이 왕이 되지 못했다면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 당연하죠. 끔찍하다. 조선시대 왕 계보를 살펴보면 대부분 맏아들 혹은 둘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경우가 흔한데요. 세종대왕은 태종의 몇 번째 아들이었다? 세 번째. 세 번째. 정 기자는요? 예? 아니, 의견이 뭐가 중요한 거지. 역사는 사실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실. 첫째 아들은 아니었어요. 아니 진짜. 세종대왕은 충녕대군이던 시절 자유분방한 한량 기질을 가진 양녕대군과 자질이 미약한 효령대군 두 형을 제치고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자로 책봉됐는데요. 그런데 세종대왕에게 숨겨진 형들이 더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왕위 계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를 못 했던 거예요. 네, 그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 네. 말씀드려도 되나? 고민이 생겼던 그럼 그 야사를 좀 풀어놨어요. 방송 중에 야사를 얘기하는 건 좀 그래요. 우리가 무슨 역사 프로그램도 아니고 아니, 그 역사 강사예요. 공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조선왕조실록에도 태종 공정대왕의 셋째 아들이요.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다라고 기록돼 있는데 그게 오피셜이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저는 말이죠.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적 기록에서 세종대왕 가계도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헐. 세종실록에 의하면 태종 이방원이 말하길 내가 젊은 시절에 아들 셋을 연이어 여의고 갑술년에 양녕을 낳았는데 라고 회고. 양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의 첫째 아들이죠. 근데 사실은 첫째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세종대왕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형이 3명이 더 있었고 세 번째 아들이 아닌 엄밀히 따지면 6번째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하. 하지만 그 3명의 형이 요절에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건데요. 만약 3명의 형이 살아있어서 세종대왕이 6번째 아들이었다면 왕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뭐 셋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사실상 셋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굉장히 사실상 뻔뻔하네. 엄청 잘하시네요. 세종대왕이 3번째 아들이든 6번째 아들이든 태평성대를 만드시고 한글을 선물해 주신 성군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2003년생입니다. 2003년? 그냥 조나단은? 너? 나 2000년. 아, 2000. 그럼 동생이네요. 나 얼굴 딱 봐도 형인 줄 알고.
초면인 사람에게 나이부터 물어보고 심지어 외국인조차 한국에서 K 유교 문화를 접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이로 서열 정리를 할 정도로 유독 나이를 따지는 게 K 문화의 특징이라면 특징인데요. 엄청 따지죠. 더 신기한 게 그 저기 한 8 몇 년생쯤 되는 분들은 빠른 이런 것까지 따진다니까. 아, 따져. 맞아. 그 알베가 빠른 83가 뭐 그렇지 않았나? 자기가 나 그렇게 빠른이니까 응. 나한테 형이라 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난 그게 정말 너무 신기했어. 자, 일부 사람들은 이런 K 나이 문화가 유교에서 강조했던 덕목인 삼강오륜, 그중에서도 장유유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른장, 어릴유, 있을유, 차례서. 장유유서는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는 사회적인 순서와 질서가 있음을 강조한 덕목으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 정말로 장유유서에 대한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오잉? 아니, 장유유서가 그럼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무슨 오해가 있다는 거지? 어른 먼저 드시고 근데 이게 나이다. 이게 오해였다는 거야. 나이가 아니면 뭐야 그럼? 나이 들어 보이는 거야. 신분인가? 아, 액면이요? 액면으로 가면은 내가 먼저 먹을게 이제. 한학 전문가들은 유교에서 말하는 어른과 아이는 나이가 아닌 학렬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이 학렬이란 친족 관계에서 상하를 구별하기 위해 만든 서열을 일컫는 건데요. 그러니까 장유유서는 단순 나이가 아닌 학렬에 따른 가문 내 위계 질서를 다룬 가족 간의 윤리였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절친이었던 오성과 한음 나이 차이 엄청나잖아요. 5살인가 뭐 그렇죠. 네. 네. 근데 친구로 지냈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왜 학년을 따지면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가 나보다 뭐 삼촌이네 당숙이네 뭐 많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삼강오륜의 또 다른 덕목 중에 하나인 부부 유별. 부부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요. 성 역할을 구분해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라는 이 남존여비처럼 남녀 차별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것보다 모두 오류. 어허. 지아비는 굳건함으로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아내는 부드러움으로 부인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면 집안의 도리가 바로 설 것이다. 이것 역시 시대적 한계가 있는 해설이긴 하지만 아하. 다시 말해 부부 유별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처신하자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아, 차이를 인정하자. 다르다는 뜻이죠. 차별과 차이를 인정하는 건 약간 차이가 있죠. 엄청난 네. 다른 개념이죠. 요즘에 적용해도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예. 차이를 인정하자는 거니까. 네. 야, 이 유교를 제대로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그 유교를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꼰대라는 둥, 뭐 고리타분하다는 둥 이렇게만 여겼던 게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오해했던 유교의 진실, 이제 참뜻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적재적소에서 사용하세요. 고구려 제25대 평원왕의 딸 평강공주. 어릴 적부터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는 농담을 듣고 자란 평강공주는 정말로 커서 온달을 찾아가 결혼. 이후 온달을 고구려 최고의 장수로 만들어냈다는 내조의 여왕 스토리로 유명합니다.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는 극적인 요소가 많아 단순한 설화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정사로 통하는 삼국사기 열전에 온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 한국 고대사 학계는 온달 왕자가 실존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석같이 바보라 믿어왔던 온달이 실제로는 바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확신에 차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그 위례성 전투에서 사망하는 거잖아요. 아, 그 마차산도 우리가 네. 기억나고. 평강공주의 내조 스토리도 이거 과장된 겁니까? 하하. 바보 온달이 바보가 아닌 이유. 강력한 신분제 사회였던 고구려에서 바보로 놀림받던 평민이 귀족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는 건 사실상 아예 거의 불가능. 그렇지. 아무리 평강공주의 고집이 세도 왕이 바보를 사위로 삼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달이 설화에 나오는 것처럼 천한 하층민이 아니라 최소한 왕실과 결혼이 가능한 하급 귀족 신분 정도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일리 있네요. 당시는 고구려의 귀족이 개편되고 북방계와 남방계에 치열한 내분이 있었던 때로 평원왕이 기존 귀족 세력이 아닌 다른 보호 세력을 키워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온달이 바보라는 건 왜 나온 말이에요? 약간 음해하려는 거였나?
오호.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치적 혐오하려고. 지금 이제 두 집단의 견제라고 한다면 어허. 저쪽은 바보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폄훼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당시 온달에 대한 바보라는 수식어는 신흥 귀족 혹은 하급 귀족 출신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한 신흥 세력을 당시 전통 귀족들이 경멸의 시선을 담아 부르던 호칭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삼국사기 열전 속 바보 온달의 바보를 한자 어리석을 우를 사용해 우온달로 표현. 어리석을 우자에는 어리석다라는 뜻뿐 아니라 고지식하다, 무직하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 개념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체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번역의 오류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 됐는데 좀 바보라고 불리는 거 억울할 수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뭐 나만 아는 바보 뭐 이런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무슨 바보 같은 소리죠? 정말 바보형이네요. 아니, 나무가 뭐야? 평강공주 입장에서 나만 아는 바보 뭐 아내 이런 바보? 줄 알았는데. 예. 아유. 아니네요. 그래 그냥 아내 바보로 하자. 아내 바보. 아내 바보. 딸 바보. 뭐 이런 아내 거. 바보, 바보. 바보로 알려졌던 온달. 어쩌면 엄격한 신분 사회 속에서 저평가됐던 건 아니었을까요? 제가 설명해드린 인물이 누군지 잘 듣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조선시대. 편두통에 시달리던 선조의 병증을 침으로 치료한 명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침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살렸으며 후대에 길이길이 남을 의학저서를 남긴 조선의 명이 누굴까요? 또 근데 그분이라고 하면 또 아닙니다 이러려고 그러지. 생각나는 사람 근데 한 사람밖에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허준입니다. 허준. 예. 전광열. 이순재. 틀렸습니다. 줄을 서시오.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와 줄을 설 정도로 허준은 침을 잘 놓는 명이다. 이 또한 잘못 알고 계신 역사적인 오류입니다. 분명 허준 아저씨가 침으로 종기에 시달리는 환자도 낫게 하고 침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침으로 못 고치는 환자가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게 다 우리가 과몰입했던 TV 드라마와 소설이 만든 오류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조 37년 9월 23일 일경 말에 상의하라 오던 편두통이 갑작스럽게 발작하였으므로 직숙하는 의관에게 전구하여 침을 맞으려 하였는데 침을 맞는 게 어떻겠소? 아유 소신은 침 놓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허준 본인이 직접 침을 못 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 쪽은 안 강하셨구나. 침하고 뜸이 아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침은 또 다른 분야긴 해요. 네, 완전히 다르다고. 한의사분들 중에 침 못 넣는 사람이 있어. 그럼 선조 아플 때 침 누가 났어요?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이 인정한 진정한 침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또 다른 명의자 최고의 침의 허임. 그의 독보적인 보사법이라는 침술과 서서 침구 경험방은 일본에도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리가 잘 몰랐을 뿐 조선의 의술은 약을 쓰는 약이와 침을 쓰는 침이로 체계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준은 한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조선 최고의 내과 의사, 허임은 침으로 병을 치료하는 조선 최고의 외과 의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분 다 뛰어난 조선의 명의인 건 팩트. 허준이 침술까지 통달한 명의인 건 잘못된 오류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 명의, 그러니까 침 쪽의 명의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놀 줄은 알았겠지. 아, 감히 왕한테 놓을 정도는 아니었다? 최고는 또 따로 있었다는 거죠. 최고, 그러니까 왕이니까 최고를 한 거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놀 수 있었겠죠. 당대 최고 내과의 허준과 외과의 허임 보유국 조선. 조선이요. 이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자, 조선을 뒤흔든 의적 임꺽정. 그는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도 최하층민이었던 백정 출신으로요. 네 이놈! 천한 백정놈이 어찌 감히 우리 동네 우물을 마신단 말이냐? 썩 물러나거라! 아이고, 이 백정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그냥. 아유. 자, 백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소나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해서 고기를 만들어 파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그 외에 버드나무가지로 생활도구를 만들어 바치던 고리백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 백정은요, 당시 가장 천대받던 천민 중의 천민,
마을 외곽에 모여 살아야 했고 다른 신분과는 결혼 금지, 할아버지 백정도 평민의 어린아이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등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 그렇죠. 응. 백정만도 못한 자식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가축 밑으로 거의 취급하지 않았나요? 네. 응. 자,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고려 시대엔 백정에 대한 대우가 달랐습니다. 나 백정인데 왜요? 뭐 보태준 거 있어? 자, 고려 때만 해도 백정은 일반 농민을 일컫는 말. 백정에 쓰이는 한자 백에는 희다라는 뜻과 함께 없다라는 뜻이 있어서요. 국가가 부여한 직책이 없는 일반 농민을 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백정하면은 이미지가 뭐 도축, 그치. 뭐 잡일, 막 소 잡는 사람. 소 잡는 사람 이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농민도 아우르는 개념. 되게 넓은 개념의 용어였던 거예요. 근데 어쩌다 백정의 뜻이 확 바뀐 거예요, 이렇게? 좁아진 거네, 그럼? 사실 원래 가축을 도살해 고기를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을 차별하던 인식은요. 농경 생활이 아닌 동물을 사냥하는 유목민으로서 원래는 화척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척들에 대한 차별이 팽배,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조선 세종 5년 병조에서 상소를 올리게 이릅니다. 화척은 본래 양인으로 백성들이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보고 그와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하니 진실로 불쌍하고 민망합니다. 그들 역시 칭호를 백정으로 고쳐서 평민과 서로 혼인하고 섞여서 살게 하소서. 이에 세종이 명하길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이제부터 화척을 일반 백정 농민으로 부르도록 하라.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기존의 백정 농민들은 기존의 화척들과 자신들이 같은 취급을 받는다라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고요. 본인을 백정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백정이라는 호칭은 엄밀히 말하면 세종 때부터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을 없애려고 호칭을 바꾼 건데 차별이 여전했던 게 좀 모순인 것 같은 느낌. 차별을 없애고자 백정이라 칭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었던 이야기. 백정이라는 이름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의 또 다른 서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당연합군에 맞서 싸운 백제의 마지막 왕은 의자왕이라고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백제풍왕이라고는 들어보셨습니까? 의자왕의 아들이지 않나요? 의자 아들. 그러면 즉위를 못하지 않나요? 즉위를 못했는데 왜 왕이라 부르죠? 이름이 왕입니다. 아, 풍왕세자군요. 예. 아, 풍왕세자. 아 혹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풍왕세자. 모르겠거든. 자손이 계셨겠지. 백제 마지막 왕은 의자왕이다. 전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비록 정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선의 역사학자 안정복이 남긴 역사서 동사강목을 보면 백제의 마지막 왕을 31대 의자왕이 아닌 32대 풍왕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본 역사서, 일본 서기에도 풍왕을 백제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하는 등 일부 역사학자들은 의자왕의 아들 풍왕을 백제의 마지막 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기록이 있는데 인정이 안 된 거는 또 좀 의외네요. 660년 백제 함락 이후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백제가 함락이 되고 의자왕이 당나라에 항복한 이후에 당시 일본에서 생활 중이던 왕자 부여풍. 그는 백제 부흥군에 의해 32대 왕 풍왕으로 옹립됐습니다. 풍왕은 백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일본에게서 군사를 지원받아 661년 9월 백제로 귀환했는데요. 하지만 풍왕은 오랜 타국 생활로 지지 기반이 없었습니다. 이에 당시 백제군의 실세인 대장군 복신과 권력 다툼에 휘말렸고요. 지도부의 분란을 눈치챈 당나라는 그 틈을 타고 백제군을 공격! 그리고 663년 전력을 잃은 풍왕의 백제군은 백강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백제군의 거점인 주류성마저 점령당하며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을 간 게 아니라 일본에 있다가 온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에 어떻게 보면 승리자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도 더 없고 그렇죠. 백제에 대한 건 참 신비로운 게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네. 힘없는 만국의 역사 때문인지 쓰러진 패장의 굴욕 때문인지 짧게 불타올라다 역사의 소용돌이에 꺼져버린 풍왕. 어쩌면 그가 백제의 마지막 왕일 수도 있습니다.